자, 이번 마지막 강의에서는 비교 방식 거래 사례 비교법부터 해서 뒷부분까지 정리를 한번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보시죠. 비교 방식에서 6번 지문부터죠. 거래 사례는 위치의 유사성, 물적 유사성, 그리고 시점 수정의 가능성, 사정 보정의 가능성을 고려해서 선택하여야 되죠. 거래 사례 선택할 때 중요 기준, 4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거래 사례는 인근 지역이나 유사 지역, 즉 동일 수급권 내의 거래 사례가 좋죠. 최소한 지역 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사례를 수집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바로 위치의 유사성이라고 부릅니다. 8번에 시점 수정의 가능성, 요 얘기죠. 이 시점 수정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시간적 유사성을 뜻합니다. 거래 시점하고 가격 시점하고 어느 정도 유사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유사한 시점의 거래 사례일수록 효과적입니다. 맞습니다. 거래 사례는 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 동기가 게재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례를 뽑으면 거기에 맞게 사정 보정을 해야 되는데 참 중요한 게 이 문장이 특수한 사정이 게재되지 않는 거래 사례여야 한다. 아니에요. 사정이 게재되어 있어도 됩니다. 다만 사정 보정을 할 수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거래 사례에 이러한 사정이 게재되지 않아야 된다? 자, 그런 말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틀린 문장이에요. 개별적인 동기나 사정이 게재되기 쉬운데 그러한 사정이 게재되더라도 거래 사례가 될 수 있다. 다만 확실히 어느 정도 개입됐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정 보정을 할 수 있거든요. 문장이 그렇게 되는 거죠. 10번에 지역 요인의 비교는 거래 사례가 속한 지역의 표준적 이용과 그리고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표준적 이용 기준으로 서로 비교하는 행위를 말하죠. 맞습니다. 11번에 시점 수정은 거래 사례의 거래 시점을 현재 시점의 가격으로 정상화한다. 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장인데 보시다시피 현재 시점이란 말을 쓰죠. 감정평가에서는 말이죠. 현재 시점이란 말은 없습니다. 항상 가격 시점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정확히 쓰려면 가격 시점 현재 이렇게 쓰는 게 좋죠. 따라서 가격 시점의 가격으로 정상화한다.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가격 시점으로 이렇게. 틀린 문장이에요. 의류 판매점을 이용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 조사를 의뢰받습니다. 자, 사례를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는데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바르게 계산을 하면 대상이 몇 프로요? 개별적으로 10% 우세합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이 개별 요인 비교치가 나오죠. 사례분의 대상을 하면 되는데 대상이 10% 우세하다고 그랬으니까 사례는 100으로 픽스하고 대상만 10으로 올려주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개별 요인 비교치는 100분의 110이 됩니다. 이렇게 개별 요인 비교치를 구하고요. 두 번째, 대상 상권이 그랬죠. 그러면 역시나 대상만 수정하세요. 이런 말이고 5% 열등하다 그랬으니까 열등하면 까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수정을 할 때 사례 100으로 박아놓고 대상 100을 기준으로 5% 열등하다니까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그럼 이 값은 100분의 95가 됩니다. 이게 바로 지역 요인을 비교한 거죠. 그리고 사례는 2일 전에 9억 원에 거래되었다. 2일 전에 거래됐으니까 시점 수정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럼 최종적으로 9억 원에 거래됐으니까 9억 곱하기 개별 요인 비교 100분의 110 그리고 곱하기 지역 요인, 상권 요인 나왔으니까 100분의 95. 자, 요게 이제 완벽한 비중 가격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기출 문제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13번에 사례 부동산이 어디요? 인근 지역에서 뽑아왔습니다. 인근 지역이면 지역 요인이 똑같죠. 그러니까 지역 요인의 비교는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개별적으로 다를 테니까 개별 요인의 비교는 필수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자, 3방식 마지막 수익 방식입니다. 수익 환원법의 기초. 법령을 먼저 살펴보죠. 수익 방식이란 삼면성 중에서 수익성의 원리죠. 자, 평가 방식으로서 뭐에 의해서 가격을 구합니까? 가격 구하는 건 수익 환원법에 의해서 구하죠. 그래서
수익환원법에 의해서 가격을 구하는 것과 두 번째는 수익분석법이죠. 수익분석법에 의해서 임료를 구하는 방법으로 나눠진다. 자, 얘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환원법과 분석법. 이번에 수익환원법이라 함은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뭐예요? 순수익. 순수익은 1년치. 그리고 또는 미래의 뭐예요? 현금 흐름. 현금 흐름은 여러 해를 보는 겁니다. 적정한 율로 뭐 하는 거예요? 환원. 환원은 1년치 돌리는 거고 또는 할인. 할인은 여러 해 돌리는 거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가격 시점에 있어서 가격을 구하죠. 수익환원법이니까요. 네, 이런 요소 법령 내용들 잘 정리해 두시고요. 3번에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을 통해서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 있죠. 자, 얘를 통해서 가격을 구하는 방법을 전통적 소득 접근이라고 부르죠. 자, 우리가 이름은 알아둡시다. 서로 전통적 소득 접근법이라고 하고요. 세전을 기준으로 하죠. 세전을 기준으로 하면 일단은 정확히 말하면 저당 지분 환원법. 낯설어요. 아직도 낯설어요, 이거. 또는 얘를 갖다 또 뭐라고 불러요? 저당 지분 환원법 말고 엘우드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방법을 엘우드법이라고도 합니다. 뭐를 기준으로 하는 거? 세전. 순영업소득 기준은 전통적 소득 접근법. 4번에 전통적 소득 접근법은 순영업소득, 즉 한 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저당 지분 환원법은 세전을 기준으로 여러 해 소득을 다 봅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전통적 소득 접근법을 통한 수익 가격 산정하는 거. 공식처럼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적 소득 접근법에서 가격 구하는 공식이죠. 자, 즉 가격이니까 얘는 무슨 가격이냐면 수익 가격이에요. 수익 방식을 통한 가격은 먼저 1년치 뭘 구합니까? 위에다가 1년치 순수익을 예상을 하고 순영업소득이죠. 이것을 적정한 율로 뭐 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죠. 그 비율이 바로 환원이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원이율분의 순수익이다. 공식 외워야 돼요. 이게 정답이죠. 환원이율분의 순수익. 6번에 현금 할인 방식 DCF법이라고 하죠. 네,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인데요. 이 DCF법에 의한 수익 가격 산정 시 얘는 세후 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가격을 구하고 여러 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환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환원은 1년치 돌리는 거고 여기에는 할인율이라는 개념을 적용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왔던 얘기고요. 환원이율 산정하는 방법들 볼까요? 네, 수익 방식에 있어서 메인이죠, 이게. 일단은 환원이율은 본질이 수익률이긴 한데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즉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본 수익률과 플러스 자본 뭐다? 회수율로 구성이 됩니다. 수익률과 회수율로 구성이 되는데 수익률은 무슨 성격이 있고 할인율의 성격이 있고 회수율은 감가율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갑니다. 2번에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으로서는 시조 투엘부가 있다. 시, 조, 투, 엘, 부. 요소구성법. 요소구성법은 이 조성법에 해당하죠. 조성법. 내구성 분해 방식. 이게 아니네요. 이 내구성 분해 방식이 분해법이잖아요. 분해법은 뭐 하는 거예요, 얘는?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얘가 틀립니다. 얘는 감가 수정하는 거고. 투자결합법 여기 나오죠. 투. 그리고 시장추출법 여기 있고요. 그리고 에루드법 여기 있네요. 굳이 넣자면 이거 빼고 여기다가 부채감당법을 넣으셔야 되죠. 그래서 얘는 틀린 문장이 됩니다. 대상 부동산에 관한 위험을 여러 가지로 나눈 다음에 요소마다 요거예요, 요거. 위험에 따라서 할증률을 더해간다. 이 말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조성법 또는 요소구성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은 조성법. 아니면은 우리 여기 있잖아요. 요 표현. 요소구성법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4번에 최근의 매매 사례. 자, 우리가 이걸 외워줘야 되죠.
최근의 매매 사례로부터 환원율을 추정하는 것은 바로 시에 해당하는 어떤 방법이요? 시장 추출법이죠. 시장 추출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리적 투자결합법. 토지와 건물의 환원 이율을 따로 구해서 가중평균하는 거죠. 소득을 창출하는 부동산의 능력이 맞습니다. 일단은 토지와 건물로 나누는데 요거예요. 요거. 이게 동일하다고 보지 않죠. 토지가 발생시키는 수익과 건물이 발생시키는 수익이 서로 다르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르며 서로 분리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합니다. 틀린 문장이고 이 문장은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올해 시험에서. 잘 익히세요. 6번에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이제 관점이 지분 투자자와 누구예요? 은행인 저당 투자자죠. 그래서 지분과 저당 가치로 나눠서 환원 이율을 구하는데 서로 간에 요구하는 수익률이 어떻다? 다르다라는데 착안하는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환원 이율을 구하는 방법 볼까요? 7번에 조성법, 요소구성법은 산정 과정에 있어서 감정평가사가 위험 할증을 하기 때문에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죠. 그래서 현재 안 쓰고 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고. 8번에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지분하고 저당하고 나눠서 지금 보시면 더했죠. 자, 곱해서 더했어요. 이거 가중평균한 거죠. 그럴 때 지분 수익률로서는 지분 배당률을 씁니다. 이 괄호 안에는 지분 배당률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로서 저당 환원율. 저당 환원율은 다른 말로 저당 상수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구하는 게 금융적 투자결합법입니다. L우드법은 누구 입장이요? LG. 누구 입장?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환원이율을 산정하는 방법으로서 L우드법은 세 전현금 수지 기준이죠. 그래서 세 전현금 수지를 환원 대상 소득으로 삼는다. 10번에 L우드법은 매가지가 반영이 됩니다. 부동산의 가치 변동분과 지분 형성분을 고려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도 있죠. 단점은 뭐냐면 11번. L우드법은 분명히 세전 기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세금, 이 세금이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전 기준이니까. 부채감당법은 누구 입장이요?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환원 이율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부채감당법에 의한 환원 이율, 좀 위에다 쓸게요. 이 부채감당법을 통해서 환원 이율을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곱하시면 되는데 저, 부, 대를 곱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저당 상수가 들어가고요. 저당 상수 곱하기 두 번째는 부 하면은 부채 감당률. 그리고 대 하면은 곱하기 대부 비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부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로 안에 쓰시면 되는 거고, 부채 감당률이라고 하는 건 원체 공식 자체가 부채 서비스액 분의 순영업 소득이 들어가죠. 네. 그리고 대부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공식 자체가 대부 비율 부동산의 가치 또는 전체 총 투자액 분의 융자액이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채 감당법으로 이 환원율을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본 회수 방법은 감가율을 구하는 방법이죠. 감가율. 1번에 토지 등과 같이 비상각용 자산입니다. 토지는 상각이 안 되죠. 자, 내용 연수가 무한하여 순수익이 영속적으로 발생한다. 이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직접 환원법이죠. 네. 얘를 직접법 또는 직접 환원법이라고 부릅니다. 본질적으로 말이죠. 환원 이율은 두 가지를 더한다고 했죠. 기본적으로 자본 수익률이 들어가고 자본 수익률 외에도 자, 감가율을 반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자본 회수율이 들어갑니다. 이 둘의 합으로 구성이 되는데 토지는 말이죠. 자본 회수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가 0이 돼버리죠. 그래서 직접법은 뭐냐면 얘를 0 처리해서 환원 이율과 자본의 수익률을 같게 그냥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자본을 회수하는 방법은 아니죠. 0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2번에 직접법에서는 환원 이율과 보시다시피 자본 수익률이 같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직접법으로 환원하는 근거가 되는 게 뭐예요? 토지는 감가가 안 된다. 그래서 얘는 토지의 영속성과 깊은 관련이 있죠. 3번에 건물, 구축물 같이 내용 연수가 유한하고 감가가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 자본회수 방법은 직선법이라는 걸 씁니다. 4번에 직선법에서 매년의 회수액은 다른 곳에 재투자되지 않고 그대로 적립된다고 가정을 하죠. 예, 재투자 안 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5번에 감채기금법은 이제 재투자한다고 가정하는 거죠. 특히나 어디예요? 안전한 곳에 재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반면에 연금법은 감가액을 재투자하는데 해당 부동산에 다시 투자하거나 해당 부동산과 같은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에 재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수준의 위험에 재투자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죠. 자, 감칙 내용을 좀 정리해 볼게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죠. 1번에 임대사례 비교법입니다. 거래 사례가 아니라 임대사례 비교법이다. 그럼 임료를 구하는 거겠죠? 대상 물건과 동일하거나 유사성이 있는 뭐요? 임대 사례와 비교해서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등을 가하여 마지막에 임료를 산정을 한다. 아, 맞습니다. 이게 바로 임대 사례 비교법입니다. 2번에 수익 분석법, 수익 방식으로 임료 구하는 거죠. 일반 기업 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뭐를 총 수익을 분석을 해서 대상 물건이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어디에? 순이익에. 여기다가 이제 대상 물건을 계속하여 임대차 하는 데 필요한 경비, 필요 재경비를 더해서 대상 물건의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맞습니다. 이게 수익 분석법 얘기죠. 3번에 감정평가업자가 평가를 할 때 말이죠.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실지 조사를 생략할 수도 있게 됩니다. 4번에 가격 시점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 일자로 합니다. 맞죠? 다만 미리 정하여진 때에는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하나요. 이것도 중요하죠. 그 일자를 가격 시점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2번째, 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적으로 합니다. 2개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 앞에서 했네요. 이거는 용도상 불가분. 그럼 하나로 평가해야죠. 그래서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 동산의 평가는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합니다. 뭐 잘라서 외워야죠, 이거는. 7번에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8번에 살림은 임지와 임목을 구분해서 하는 게 원칙이고요. 만약에 임지와 임목을 일체라는 말이 나오면 이를 일괄하여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광산은 수익환원법에 의하는 게 원칙이고요. 자동차는 거래가 많죠.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합니다. 거래사례 비교법. 자동차로서 효용가치가 없으면 해체 처분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11번에 선박은 제조 개념이 강하죠. 원가법에 의합니다. 선체기관 의장별로 구분하는 원칙이 있어요. 12번에 어업권은 수익환원법에 의합니다. 맞고요. 소음, 진동, 일조 침해. 저는 이것을 일진소라고 표현했어요. 일진소는 마지막에 무조건 고려하여야 한다. 허용 기준과 원상 회복 비용을 모두 고려한다. 일진소는 고려한다. 외우실게요. 13번이요. 가격 시점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 일자로 하는데 미리 정하여진 때에는 아까 얘기했죠. 가능하지 않더라도 그 일자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하나여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얘는 틀린 문장입니다. 감칙에서는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소급하여 평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아니죠.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라면 자, 과거나 미래 특정 시점을 가격 시점으로 할 수도 있죠. 소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격 시점은 미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서 작성을 완료한 날짜로 한다. 아니라니까요. 어떤 날짜를 한다? 가격 조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가격 시점 얘기가 참 중요하죠. 시험에 많이 나왔고. 조사 완료일이다. 외워주시고요.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평가하면 그 내용을 평가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됩니다. 17번은 뭐 맞는 얘기죠. 여기까지 해가지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까지 정리하셨습니다. 자, 이 주요 기출지문 OX 정리 10강을 했는데요. 기출지문이라고 해서 그냥 대충 한번 보고 넘긴다. 이런 컨셉은 아니죠. 우리 시험에 3할은 30% 이상은 기출지문을 바꿔서 내거나 응용을 해서 낸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1강부터 10강까지 자, 시간이 되실 때마다 반복해서 수강하시고 또 보시고 하시면서 주요 파트들에 대한 개념을 좀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기출문제 OX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